안녕하세요. 이공계 기초교양 물리학 실험의 멘토 양조교입니다. 물리량은 스칼라량과 벡터량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죠? 스칼라량은 숫자처럼 덧 뺄셈을 할 수 있지만 벡터량은 크기뿐 아니라 방향도 갖고 있으므로 화살표를 이용해서 기하학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화살표는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벡터량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죠. 화살표의 길이와 방향만 바뀌지 않으면 벡터는 변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벡터양은 힘인데요. 예를 들어 화살표로 표현된 FA와 FB의 두 힘을 합산하는 방법은 FA 화살표를 평행이동시켜 FB의 꼬리를 물게 한 다음에 시작점과 끝점을 새로운 화살표로 잇는 것이죠. 힘의 화살표가 FA, FB, FC와 같이 3개로 늘어나더라도 상관없어요. FA가 FB, FB가 FC의 꼬리를 물게 하고 시작점과 끝점을 새로운 화살표로 이으면 이 화살표의 크기와 방향이 새 힘의 벡터합의 결과입니다. 평행이동하는 것은 벡터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적당한 위치로 옮기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빼는 방법도 같은데요. 벡터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면 방향이 정반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FA에서 FB를 뺄 때는 FA와 마이너스 FB를 합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FA가 마이너스 FB의 꼬리를 물게 한 다음에 시작점과 끝점을 새로운 화살표로 이으면 됩니다. 쉽죠? 사실 이 꼬리 물기 방법은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배운 평행 사변형법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죠. 예를 들어 A 플러스 B를 구할 때 새롭게 그려지는 벡터는 두 벡터로 만들어지는 평행 사변형의 대각선 방향과 길이를 갖습니다. 이와 같이 꼬리물기법이나 평행 사변형법으로 벡터를 합하거나 빼는 방법은 계략적인 크기와 방향은 알아낼 수 있지만 정확한 벡터의 크기와 방향은 알 수는 없죠. 그러려면 A, B 두 벡터의 크기와 수평선을 기준으로 하는 각도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AB 벡터와 그 합벡터는 닫힌 삼각형의 꼴을 이루죠. 즉, 삼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와 방향이 합 벡터의 크기와 방향과 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와 같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때 이 점선 부분의 밑변의 길이는 b 코사인 세타이고 높이는 b 사인 세타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는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러므로 벡터 A, B의 크기와 A, B 사이의 각도 세타만 주어지면 합벡터의 크기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구했으니 방향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A가 수평축 위에 있으므로 A 플러스 B와 수평축 사이의 각도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이 각도를 파이라고 한다면 탄젠트 함수를 이용해서 밑변분의 높이의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젠트 파이 이퀄 1이라면 파이는 얼마일까요? 탄젠트를 1로 만드는 각도이므로 파이는 45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특수각은 각도를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탄젠트 파이가 0.5라면 구하기가 힘듭니다. 몇 도를 넣어야 탄젠트가 0.5가 되냐는 거죠. 이때는 공학용 전자계산기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요. Shift 키를 누르고 탄젠트 함수를 누르면 역 탄젠트 함수, 즉 아크 탄젠트가 활성화됩니다. 여기에 0.5를 대입하고 실행하면 각도를 구할 수 있죠. 26.6도 정도 되네요. 삼각함수를 쓸 때는 계산기가 디그리 모드인지 라디안 모드인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60분법으로 구할 때는 항상 디그리 모드여야 26.6도가 되죠. 라디안 모드이면 0.464라는 값이 나오니까 그때는 다시 계산해야겠죠? 역 탄젠트 함수를 쓰는데 1보다 작은 값이 구해지면 높은 확률로 라디안 모드니까 디그리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1도보다 작은 값을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벡터의 크기와 사이각을 알고 있을 때
크기와 방향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할 실험은 세 방향의 힘을 합산해서 힘의 평형이 되는 상황입니다. 힘 벡터를 그냥 A, B, C로 쓸게요. A 플러스 B는 C를 얻었을 때 C를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 A 플러스 B 이퀄 마이너스 C가 만족되면 한 점에 작용하는 힘은 평형이 됩니다. 평형이 되려면 크기가 같은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야 하잖아요. 이와 같은 세 힘을 한 점에 작용시키면 A, B, C 세 벡터가 평형을 이룰 것이라는 거죠. 즉, 이 세 벡터는 닫힌 삼각형을 이룹니다. 만약 어긋나서 닫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면 세 벡터는 평형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실험에서 A, B, C의 서로 다른 크기의 힘을 3개 만들어 한 점에 작용시킨 후 각도만 조절해서 평형 상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A가 마주보는 각을 세타 A, B가 마주보는 각을 세타 B, C가 마주보는 각을 세타 C로 놓고 세 각도를 실험해서 구할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실험에서 구한 C와 계산으로 구한 A 플러스 B를 비교해 보려고 해요. 실험으로 구한 A와 B는 정확하다고 간주하고 이를 이용해 계산으로 구한 C'은 이쪽 방향으로 파이'이라는 각도와 어떤 크기를 갖는데 실험으로 구한 C는 크기와 방향, 파이가 약간 다를 수 있겠죠? 그걸 이제 비교해보고 오차를 구해볼 것입니다. 참고로 이와 같이 한 점에서 세 방향으로 향하는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경우 세 벡터를 평행이동시켜서 서로 꼬리를 물게 하면 닫힌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A가 마주보는 각을 세타 A, B가 마주보는 각을 세타 B, C가 마주보는 각을 세타 C라고 한다면 삼각형이 만들어진 후에 A, B, C가 마주보는 각은 세타 프라임 A, 세타 프라임 B, 세타 프라임 C가 되겠죠? 사인 법칙에 따르면 삼각형의 세 변 A, B, C가 마주보는 각 세타 프라임 A, 세타 프라임 B, 세타 프라임 C는 이와 같은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이를 라미의 정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인 180-세타는 세타이므로 이와 같이 사인 세타 프라임과 사인 세타는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쓸 수 있는 것이죠. 이 R은 필요 없어서 뺐습니다. 이 라미의 정리를 이용하면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A, B, C를 추의 무게로 결정하고 세타 A, 세타 B, 세타 C를 측정한 후 실험치로 얻어진 값이 같은 비율을 갖는지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물론 누가 기준값이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지만 하나의 값을 정확하다고 고정한 후 남은 두 값을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좋아요. 그럼 이론은 이 정도로만 하고 직접 실험을 수행해 볼까요? 지금까지 벡터형의 덧뺄셈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할 실험은 힘의 벡터적인 성질을 확인하기 위해 세 방향의 힘을 합성해서 평형을 이루는 관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물체에 대해서 세 방향으로 힘을 가해주면 되겠죠? 힘을 가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작은 금속고리에 세 방향으로 실을 걸고 실 끝에 추를 매달아서 추를 당겨주는 중력이 세 방향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살펴볼 거예요. 중력은 실을 도구로 해서 장력의 형태로 금속고리에 작용하는 셈이죠. 세계과학에서 개발한 이 힘의 평형장치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세 방향으로 추에 작용하는 중력을 합성해 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개념도는 이와 같은데요. 작은 금속고리에 실을 세 가닥을 걸고 도르래를 통해서 세 방향으로 추를 매달아 늘어뜨립니다. 세 방향에서 당기는 추의 무게가 힘의 평형을 이루면 고리는 정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원판 테두리에는 눈금이 매겨져 있어서 당기는 방향의 각도를 쉽게 알아낼 수 있죠. 대강 어떤 원리로 힘의 평형을 실험하는 장치인지 감이 오죠? 자, 그럼 실험을 시작해 볼까요? 실험 장치들입니다. 추와 추거리, 실이 들어있는 작은 박스와 전자저울이고요. 세 방향으로 추를 걸 수 있는 작은 금속고리입니다. 그리고 산발이와 눈금 원판, 지지봉과 도르래, 그리고 수평을 측정하는 수증기입니다. 장치 구성은 간단하네요.
추와 추거리 세트박스에는 질량 5g의 추거리, 그리고 실을 잘라내는 쪽가위, 다양한 질량들의 추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실도 들어있습니다. 산바리에 지지봉을 체결합니다. 지지봉 몸통에 구멍이 있는 쪽이 아래쪽이에요. 그리고 원판을 돌려서 끼웁니다. 원판 위로 금속 막대 부분이 솟아야 해요. 실험 장치 세트에 따라서는 원판 위에 작은 봉을 따로 끼우게끔 되어 있는 장치도 있습니다. 원판 위에 수증기를 올려놓고 공기방울이 정중하게 위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공기방울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산바리의 조절 나사를 돌려서 기울기를 맞춥니다. 원판의 도르래를 고정합니다. 테두리의 눈금을 읽어서 0도, 120도, 240도에 각각 연결해서 고정합니다. 이때 도르래에 걸리게 될 줄의 연장선이 눈금을 정확하게 지날 수 있도록 중앙을 잘 정렬해서 고정해야 합니다. 우선 추거리에 100g짜리 추를 걸고 저울로 질량을 측정합니다. 추거리 자체 질량이 5g이므로 전체 질량이 105g이 되는지 확인하고 105g의 추거리를 3개 만듭니다. 금속 링에 세 방향으로 실을 묶어서 연결합니다. 아마 먼저 실험한 조원들이 미리 만들어놨을 거예요. 그럼 그냥 쓰면 되겠죠? 아니면 새로 만들어야죠 뭐. 실의 끝에 고리를 만든 후 쪽가위로 다듬어 줍니다. 고리가 만들어진 실의 길이는 30cm가 넘지 않게 합니다. 너무 길면 추거리가 바닥에 닿거든요. 고리를 막대에 끼운 후 실을 세 방향으로 늘어뜨리면서 도르래에 추거리를 걸어둡니다. 추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금속 고리가 정가운데에 정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도르래 옆쪽에 있는 나사를 풀면 도르래 바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 방향의 실이 수평을 이루면서 금속 고리가 막대에 걸리게 충분히 낮춰주세요. 그래야 추의 무게를 바꿔서 한쪽으로 쏠릴 때 막대에 걸려서 추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실이 바닥과 평행해야만 수평 성분의 장력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줄이 삐뚤면 수평 성분뿐 아니라 수직 성분의 장력도 존재하게 되어 실험의 오차가 커집니다. 실이 바닥으로부터 평행하게 같은 높이가 되게끔 잘 조절해주세요. 정확하게 세팅이 되어서 세 방향으로 당기는 힘이 완벽하게 평형을 이루는지 고리를 당겼다 놓아보세요. 도르래와 고리에 있는 실거리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면 고리의 중심과 막대 꼭지의 중심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치를 사용할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마음대로 추의 질량을 결정해서 실험해보면 됩니다. 최소 3세트의 실험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라미에 정리해서 힘의 세 벡터가 닫힌 삼각형을 만들면 힘의 평형 상태가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대 4대 5의 변의 길이를 갖는 직각 삼각형이 되게끔 세팅해볼까요? 살짝 묵직해야 실험이 잘 되니까 60g, 80g, 100g이 되게끔 추를 준비하려고 해요. 추거리가 5g이니까 55g, 75g, 95g의 추를 꿰어서 준비하면 되겠죠? 한 1, 2g 차이 나도 상관없어요. 차이 나는 만큼 오차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준비된 60g, 80g, 100g의 질량 세트를 차례차례 걸어둡니다. 거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편의상 0도의 60g을 MA, 시계 방향으로 120도의 80g을 MB, 240도의 100g을 MC라 하고 걸어보도록 하죠. 힘의 평형이 깨져서 고리가 한쪽으로 치우쳤지만 금속 막대에 걸려서 추거리가 떨어지지 않네요. 왜 고리를 금속 막대에 걸리게 하는지 알겠죠? 0도 방향의 도르래가 기준이므로 고정 상태를 유지합니다. 남은 두 도르래의 아래쪽 나사를 살짝 푼 다음에 두 도르래를 돌려가면서 고리가 정중앙에 위치하게끔 한 후 도르래를 고정합니다. 생각보다 고리의 센터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때 MC 방향에 대한 세타 C는 0도를 기준으로 원판의 큰 눈금을 시계 방향으로 읽으면 됩니다. 대략 90도가 됨을 알 수 있죠? 또 MB 방향에 대한 세타 B는
0도를 기준으로 원판의 작은 눈금을 시계 방향으로 읽으면 됩니다. 대략 127, 8도 정도 됨을 알 수 있죠? 눈금을 읽을 때는 수직 위에서 봤을 때 실이 정확하게 지나는 눈금을 읽어야 한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세타 B와 세타 C를 구했으면 남은 세타 A는 360도에서 빼주면 되겠죠? 대략 142, 3도 정도 되겠네요. 이와 같은 요령으로 교강사의 지도에 따라 2세트 이상 다른 질량들을 구성해서 실험하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세 질량이 모두 다른 값을 갖게끔 세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실험 요령을 바탕으로 얻은 데이터들의 결과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 실험 결과표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결과표는 적어도 3세트 이상 실험한 숫자들로 채워져 있겠죠? 실험 동영상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 세트 하나를 이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실험 결과표에는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해서 넣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단위는 질량은 킬로그램, 길이는 미터, 시간은 세크로 환산해서 넣어야 합니다. 지금 질량 A는 0.06kg, B는 0.081kg, C는 0.101kg으로 측정되었으니까 이 값들의 중력 가속도 G는 9.8m/s 제곱을 곱해주면 중력이 되겠죠? 질량 ABC가 무게, 즉 중력으로 당기는 힘의 벡터를 A, B, C라고 한다면 결과표의 실험값 C에는 우리가 측정한 0.101kg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0.9898N을 넣어야 하는데 유효 숫자 세 자리의 곱셈이므로 989에서 끊고 뒤에 8을 반올림하면 0.990N이 되네요. 이 실험 결과를 이론치인 해석법과 비교하면 되는 것이죠. 우선 힘의 실험에서 얻은 각도를 이용해서 A, B, C의 벡터 합성도를 그려볼게요. A 벡터와 B 벡터를 합한 것이 C 벡터가 되는 거죠? 교재의 해석법에 따르면 A 벡터와 A 플러스 B, 즉 C의 연장선과 A 벡터 사이의 각도를 파이로 놓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C의 연장선과 A의 각도를 구하면 180도에서 127도를 빼서 파이 이퀄 53도의 값을 얻네요. 그러면 실험 결과표에 53도라고 적어놨습니다. 이제 A 플러스 B를 이론적으로 계산해 볼 거예요. A, B의 크기는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죠? 질량에 중력 가속도만 곱해주면 됩니다. 단위는 당연히 뉴턴이죠. 유효 숫자는 최종 단계에서 정리해야 하므로 그냥 이 값을 코사인 제2 정리의 식에 대입합니다. 이 식에서 세타는 A와 B 사이의 각도이므로 91도를 넣으면 되겠네요. A, B의 계산은 유효 숫자 두 자리와 세 자리의 곱셈이므로 결과는 유효 숫자 두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제곱근 안에서의 덧셈은 정밀도가 같으므로 소수점 자릿수도 같게 맞춰줘야죠. 그러면 97에서 끊고 뒤에 9를 반올림하면 C'은 0.98N을 얻네요. 이 값을 표에 적어주면 됩니다. 또 이론치의 파이 프라임도 비교해볼까요? 식에 넣어서 정리해보면 되겠네요. 공학용 계산기가 디그리 모드에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파이 프라임이 1.3823도는 아니죠. 탄젠트 파이가 1.3823이 된다는 것이니까 아크 탄젠트 함수로 구해야 하는 것이죠. 즉, 탄젠트 세타는 1이라고 할 때 각도가 1도라는 뜻이 아니라 세타 이퀄 45도라고 써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유효 숫자 두 자리로 쓰면 파이 프라임은 54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표에 적어 넣어 볼까요? 계산 과정에서는 유효 숫자를 정리하지 말고 최종 단계에서만 정리해서 표에 넣어야 한다는 점 주의하세요. 그럼 이제 오차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오차 넣는 칸이 하나이므로 C와 C'을 비교해서 오차를 구해보죠. 둘 중에 하나만 계산하면 됩니다. 백분율 오차의 식은 이와 같죠? 참값은 우리가 계산한 이론치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측정값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이때도 일단은 유효 숫자 정리되지 않은 값으로 계산해야 해요. 오차율은 관례적으로 유효 숫자 한 자리 또는 두 자리로 씁니다. 일반 물리 실험 장치가 그렇게 정밀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유효 숫자 한 자리로 쓰는 것이 무난합니다.
그럼 오차율은 1%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꽤 정밀하죠? 대부분의 일반 물리 실험 오차율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실험치와 이론치가 매우 근접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힘은 벡터양으로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요령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계산을 완료하면 됩니다. 좀 지루한 작업이지만 꼼꼼하게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럼 결과 분석 같이 들어가 볼까요? 항상 결과 분석 및 토의를 시작할 때는 실험의 목적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표 데이터를 하나 선택하여 계산 과정을 반드시 밝혀줘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올바르게 계산을 했는지 교강사가 확인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림도 반드시 넣는 게 좋은데요. 세 방향의 힘의 벡터와 사이각들을 PPT에서 그린 후 그림으로 캡처해서 한글 문서에 삽입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실험 결과값을 이론치와 비교하는 내용을 언급해주면 되겠네요. 오차가 생긴 이유를 좀 적어줘야겠죠? 그리고 마무리로 총 정리하는 멘트를 써줍니다. 참고로 여유가 있는 학생은 실험 데이터를 라미에 정리해 넣어서 분석해본 내용을 추가로 넣어주면 아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결과 분석이 짧게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이겠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료들을 찾고 구글링을 해서 살을 붙여보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만 짧게 추려본 거예요. 짧고 간결한 레포트는 물리 만렙들이나 쓰는 것이고 우리 같은 물리 쪼렙들은 길게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양한 자료를 찾아봐야 합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찾은 것을 복붙하면 안 되고 참고한 내용을 공부해서 본인의 지식으로 소화한 다음에 다시 요약해서 넣어야 하겠어요.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라미의 정리를 찾아봤다면 그 내용을 복붙하지 말고 새롭게 정리 요약해서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약 내용의 끝에는 어디서 얻은 정보인지 참고문헌 번호를 넣고 참고문헌 양식에 등록을 해놔야 합니다. 그래야 표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제출한 레포트를 카피킬러 같은 표절 방지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표절 비율도 계산한다고 하는데 아니 1학년 신입생이 뭘 한다고 스스로 레포트를 쓰겠어요. 친구 거 그대로 베끼지만 않아도 다행이지. 일반 물리 실험이 3학점짜리라면 몰라. 우리 1학년은 오탈자 없이 일단 눈으로 딱 보면 산뜻하게 보이게끔 포맷만 잘 맞춰도 잘한 거죠.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일단 참고문헌 잘 정리해서 써야 한다는 것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어때요? 이제 실험을 수행하는 목적도 잘 이해했고 또 결과 분석도 잘 할 수 있겠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안녕!